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었네요. 저는 남들에 비해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혼까지 했으니 모든 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조금 빠르기는 하네요. 제 친구 중에는 아직 결혼도 한 번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른 결혼을 마음먹었을 때 주변에서 저에게 다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일찍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야 잘 사는 거랬어. 그건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 같을 때 하는 말이지. 주변에서는 제 결혼을 두고 참 말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20대 중반에 하는 결혼이다 보니 혼전 임신을 한 게 아니냐는 둥, 아니면 부모님이 아프신 거 아니냐는 둥, 뭐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들 대부분이 제 결혼을 반대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 나이 때문이 아니기는 했어요. 아무리 봐도 네 남편 될 사람이나 시댁 될 집안이 별로인 것 같아. 바로 제 결혼 상대인 남편과 시댁이 될 식구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참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뭔들 그렇게 입을 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는 했어요. 돌이켜보면 저라도 제 친구가 그런 사람,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걱정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다 겪어봐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 남편과 저희 시댁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안인지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남편은 당시에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취준생이었어요. 취업 준비생 말이죠. 뭐 그게 이상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한 남자들 나이는 대부분 20대 후반이기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직 직장도 없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면 걱정이 되기는 하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보장된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취준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게 뻔하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닌 그냥 평범하고 널린 취업 준비생 말입니다. 주변에서 충분히 걱정하고도 남을 만하기는 하죠. 게다가 시댁 또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뭐 가난하다 이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굳이 설명하자면 평범해서 조금 못 사는 축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댁의 미래가 불안정한 남편, 당연히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걱정할 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랬겠거니 하시겠지만 그 영향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큼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거든요. 왜 눈이 도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말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믿는 구석이 있기도 했어요. 우리 집이 잘 살았거든요. 뭐 굉장히 부자다 이런 말을 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정도기는 했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재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기도 했고요. 물론 아직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반대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집안뿐 아니라 저 자체도 남편보다 조건이 좋기는 했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학벌이 그랬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마음만 먹으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는 결혼이니 아마 저를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은 다 가슴을 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 그 남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야? 라고 말이죠. 보통 20대 중반의 나이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요즘은 결혼까지 빠르게 가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저희 집이랑 남편 집처럼 조금 차이가 나면 더더욱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남편이 엄청나게 미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인물이 괜찮은 편이기는 했지만
얼굴로 한눈에 사랑에 빠질 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반했냐? 바로 남편의 친절함과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목소리도 참 좋고 사람이 어딘가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우연히 친구와의 모임 자리에 갔다가 남편과 그 자리에서 다시 마주쳤고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차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 연애했고 말이죠.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 남자와 헤어지는 것이 싫었거든요. 헤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집에 사는 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 걱정하고 입을 대었던 결혼이니까요. 잘 산다는 것을 증명처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고집이었는지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시댁에서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겼을 것 같잖아요. 저희 집이 더 잘 살고 제가 조건이 더 좋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뭐 속으려야 어땠을지는 몰라도 보여지는 걸로는 절대 아니었어요. 나는 잘난 며느리 싫다. 시어머니가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뭐 엄청나게 더 잘났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면서 잘났다 하는 며느리는 싫어. 며느리란 자고로 집안에서 남편 내조나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는 게 최고다. 다들 복이 굴러 들어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반가워. 사실 저도 당황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집안의 조건이 차이가 나니 허락은 맡아놓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말입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전개에 제가 오히려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을 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잘할게요. 내주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너같이 내가 잘났다 하는 여자들은 그렇게 못해.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오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오빠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오히려 제가 읍소 아닌 읍소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이것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까지 들으면 다들 기겁을 할 겁니다. 바보냐 등신이냐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을 듣는 결혼을 하느냐고 말이죠. 돌이켜보니 저도 잘못한 게 있기는 하네요. 스스로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해서 사지로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얼마나 멍청한 선택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아니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 의를 자처하며 한 결혼이었습니다. 딸이 저 남자 아니면 죽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낮은 자세로 나가니 저희 부모님도 시댁 어르신들에게 저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다른 게 불효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엄청난 불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결혼이 행복할 리 없다는 걸 그때는 차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어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는 잘난 며느리와 잘난 처가를 두는 게 싫으시다고 반대하시는 모습이 무색하게도 결혼할 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방이다, 신발이다, 옷이다 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했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요구하셨으니까요. 너희 집안같이 조금 잘 사는 집안 사람들은 피부과도 좋은 것 아니지? 아니요. 저나 엄마는 딱히 그렇게 열심히 관리받는 건 아니어서요. 그래도 뭐 엄마 친구분들 보면 다들 관리를 열심히 받으시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곳도 회원권 같은 게 있다던데. 피부관리실 회원권 같은 것도 노골적으로 바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지나칠 정도로 외모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는 점이 말입니다. 항상 화장을 하셨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옷이나 가방, 신발 같은 건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선을 한번 그어주기는 했어요. 이 사람이 모아둔 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뭐 해달라고 하시면 이 사람도 자기 친정에 다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처가에서 속으로 저를 얼마나 우습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있는 사람들이 그거 좀 해준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중얼거리셨지만 시아버지가 남편의 말이 다 맞는 말이니 아들 명 깎아먹는 일은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셔서 결혼을 할 때 이후로는 딱히 큰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기는 합니다. 물론 자잘하게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은 종종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있는 것들을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가져가신 적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결혼이었잖아요. 게다가 결혼하고 초반에는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늘 이런 말을 해주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나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지금도 후회 안 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 정말로 당시에는 남편이 멀쩡한 직장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사랑 하나만으로 다 이겨내고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점점 달라진 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가 아닌 잘 풀리지 않는 취업 준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였습니다. 내가 우스워? 당신도 속으로는 나 비웃고 있지? 아니야. 나는 한 번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거짓말. 취업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열등감 같은 것에 사로잡혔어요. 그건 피해망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저 사람도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방금 비웃은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했으니까요. 제가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서 남편을 취직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빠가 도와줬다는 거 몰랐으면 좋겠어. 워낙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그래, 알겠다. 아빠는 그 이상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런 형편없고 한심한 놈이랑 결혼해서 이런 상황까지 생기게 만드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취직하고 나서는 또 한동안 괜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취직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더 들들 볶았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자기 아들이 취직도 못하고 있으니 조금 눈치를 보기는 하셨었거든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눈치 보는 거야 했겠지만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알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취직하고 나니 그마저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너는 이제 내조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시어르신들도 공경 똑바로 하고. 우선 아이부터 가져야지 않겠니?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우리 집 송기현 집안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니.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는 집안일이다 뭐다 다 시키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들들 볶으셨어요. 아무리 긍정적이고 나청적이고 또 사랑 하나로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 저였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그때 그 장면이 기억나네요.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내가 그런 집안일까지 신경을 다 써야 해? 저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멍한 얼굴로 남편을 빤히 보고 있자 남편은 바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왔어. 미안해. 미안해 자기야. 하지만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였어요. 남편은 그 뒤로 더 심한 말들과 행동을 했지만 더 이상 그 행동과 말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금도 저는 제 남편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인간의 본성은 변한 것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제가 본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일 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기는 하지만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거든요.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더러 어딘가로 나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심부름이나 뭐 그런 것을 시키시려나 보다 하고는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평소에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아주머니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 봐, 내 말이 맞지? 그러네. 며느리가 참 착하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가 나오라고 한다고 군말 없이 나오는 며느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의 표정이 어딘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불편한 듯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얘가 어디가 있는 집 아이 같아? 그냥 밖에 떨고 놓으면 그냥 우리랑 별 차이도 없어. 그리고 이건 말을 잘 듣고 착한 게 아니라 등신이라니까. 그니까 저 없는 곳에서 제 욕을 하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어울리는 분들이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말에 반박하기 위해 굳이 자신의 며느리를 불러다가 자신의 친한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험담을 한 겁니다. 사람을 앞에다 두고서 말이죠. 아무리 제가 바보 천지 등신이라고 해도 그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섰어요. 그런데 등 뒤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미안해서. 아니 자기는 왜 며느리를 불러? 인연이 어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등을 보이고 일어서? 너 정말 죽고 싶어? 어? 당장 이리로 모다? 그만해 그만. 동네 아주머니들이 곤란한 듯 어머니를 말리는 목소리와 그 와중에 제가 먼저 일어섰다고 막말이 되는 시어머니. 그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서러워서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러웠던 날 하루를 꼽으라면 그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 아니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을 기억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일을 겪고서는 이혼하려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혼하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어머니랑은 못 살겠어. 당신이 내 방패막이 되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구는 것도 견디기 힘들고 나를 위해서 이혼이 맞아.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식겁을 한 건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제가 받게 될 유산이 아까워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는 하더군요. 아니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사이에 문제가 아닌 걸로 이혼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그동안 소홀했던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당신 기억 안 나?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그건 정말 아니야. 사실 남편의 다른 말보다 그게 가장 가슴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라는 거 말입니다. 앞서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위에서 이 결혼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혼을 한다는 건 그들에게 정말로 당신들 말이 맞고 나는 이 결혼에 실패했고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뭐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이 실패한 결혼이라는 것을 제 결혼을 반대했던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참 겁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죠.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당시에 저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참아보기로 결정을 내린 이후로 시어머니의 폭언 아닌 폭언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버님?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친구와 점심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시아버지를 본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아버지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야. 어떤 여자가 시아버지를 자기라고 부르며 팔짱을 끼는 장면을 목격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둘이 나누는 대화들을 다 듣게 되었고요. 우리 이쁜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오빠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꾸미고 나오느라 늦었지. 너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예쁘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늙고 못생긴 할망구가 너를 보고 조금 배워야 할 텐데. 근데 자기 마누라는 진짜 인상이 좀 그렇더라. 심보가 못돼 처먹어서 그래. 며느리도 얼마나 괴롭히는데. 그니까 나이 먹으면 얼굴에 성격이 묻어나온다고들 하더라. 우리 애기는 얼마나 착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예쁘고 고운데. 어머 몰라. 입을 쩍 하고 벌릴 수밖에 없는 대화들이었어요. 물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엄청나게 좋다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두 분의 사이가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아버지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는 것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그뿐이었고 심한 정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굉장히 진중하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게 된 이후로 시어머니가 조금 안쓰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저에게 그런 못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입고 나갈 옷이 없어? 화장품은 정말 왜 이렇게 다 비싼 거야? 그런 식으로 옷이나 화장품 그리고 피부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본 시아버지의 상간녀는 딱 봐도 시어머니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거든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말이죠. 혹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바람이 난 걸 알아서 저런 것에 집착을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한번 그쪽으로 들고 나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그리고 여자 대 여자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나 행동들을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선을 넘는 말들과 행동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심해졌으니까요. 내가 청소 제대로 해놓으라고 했지. 이게 뭐야? 이건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 너 어디 모자라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젖은 빨래를 저에게 집어던지는 바람에 제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다리에 멍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나름대로 귀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체벌이나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맞은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5년간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뭐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도 있고 부끄러웠던 것도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부끄러웠을까요? 잘못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들인데 말입니다. 젖은 빨래에 맞아서 넘어져 다리에 멍이 든 날 처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 와중에도 또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친구는 엄청나게 많이 분노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나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다. 그런 시어머니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너처럼 잘나고 집안도 좋고 남부러울 거 없는 애가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 그냥 나와. 세상에는 너한테 손가락질할 사람보다 너를 사랑하고 힘을 줄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가 그러고 사는 게 너희 부모님에게는 불효하는 거야. 곱게 키운 딸인데 왜 너희 부모님의 그 노고는 생각을 안 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댕 하고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곱게 귀하게 키운 딸이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애써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노고를 생각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효를 하는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부모님이 알든 모르든 말이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말이죠. 그 생각을 하고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최대한 많이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학대한다는 거, 그리고 남편이 그걸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빠르고 쉽게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취하고 이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기는 문자나 걸어오는 전화는 다 남겨두고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들까지도요. 너 부부관계는 제대로 하는 걸 맞니? 애가 이 정도로 안 들어서는 건 그런 건더기가 없다는 거 아니야? 하긴 네 꼴을 보고 누가 그런 마음이 들겠니? 바보 등신 천지도 아니고 말을 그 정도로 못 알아들으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너같이 멍청한 아이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아무래도 너희 부모님이 어디 고장난 애를 하나 보낸 것 같은데? 말이 정말 심하시죠. 언젠가부터 부모님 욕도 함께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에서 말이죠. 아무래도 내가 그리고 우리 애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네. 이거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친정에 가서 뭐라도 좀 받아와. 이러다 우리 집에서 너 소박 놓을 수가 있어. 너무 속이 빤히 보이잖아요. 어디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라는 저 말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 모르는 척했어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없는 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속이 더 뒤집히라고 말이죠. 사실 이혼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모은다 생각하니 그 전보다 그런 말들에 상처를 덜 받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에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했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 그런 거였겠죠. 당신이 너무 바보같이 눈치 없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만하면 당신도 잘못이 있는 거야. 조금 맞춰드려. 언제는 친정에 돈 이야기하면 당신이 없어 보인다고 어머니한테 하지 말라더니 왜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건데? 눈치껏 하라는 거지. 너는 그 정도 눈치도 없냐? 네가 필요하다고 해. 그러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멍청해? 어머니가 너 보고 답답해 하시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정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저에게 꽂히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예전과 같은 불타는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는 해도 그래도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날에 울면서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늘 그렇듯 저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뭐 그날도 뭔가를 시키시려고 하는 거거나 별 시덥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500만 원만 지금 내 통장으로 보내라. 네? 지금요? 뭐 달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했던 적은 있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얼마를 자기 통장으로 보내라는 말은 그동안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치가 없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자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줄 생각이 전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 500만 원 없는데요. 뭐? 너는 어떻게 되는가 통장에 500만 원이 없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았어요. 그 겨우 500만 원이 없어서 저에게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잖아요. 그러면 너희 부모님한테 당장 좀 받아서 줘. 그쯤 되니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급하게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싶어서 말이죠. 아닐 것 같기는 했지만 뭐 혹시나 상당히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가 아프다든지 급하게 누군가를 빌려줘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저는 10원짜리 한 장 시어머니에게 줄 생각이 없기는 했지만요. 어디 있으실 건데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달라면 줘.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어? 그래도 이유를 알아야 드리든 말든 하죠. 제가 비교적 강경한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땅이 꺼져라 쉬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피부값 회원권 끊으려고 그런다. 왜? 됐니? 이제 줘.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큰일이 나서 정말 안 쓰면 안 되는 곳이라 돈을 달라고 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피부과 회원권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아니 세상 어느 사람이 자기 피부과 회원권을 며느리도 아니고 며느리의 부모님에게 삥을 뜯는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기가 찼어요. 못 드리겠는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제 대답을 듣고서는 시어머니는 눈에 쌍시즘을 켜시더군요. 자기가 잘못 들었다는 투로 다시 이야기하셨고요. 뭐라고? 못 드리겠다고요. 너 지금 미쳤니? 못 하겠다고? 네. 어머니 피부과 회원권을 대체 왜 저희 부모님이 끊어드려야 하는 건데요? 누가 봐도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사실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 쓰는 것도 쪽팔리기는 합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너 정말 쫓겨나고 싶니? 제 생각에 시어머니의 필살기는 다름 아닌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혼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어렴풋이 눈치를 챘던 건지 어떤 건지 제가 그 말을 무서워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했을 때는 무서워했던 게 맞기는 하죠.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감정들은 다 지나간 다음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시던가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필살기가 통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뭐? 쫓아내시던가요? 라고 했어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보이기는 했지만 이내 자존심을 굽힐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세게 나오면 제가 주눅이 들 거라고 생각한 건지 더더욱 크게 모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인연이 정말 미쳤구나. 너 500 안 내놓을 거면 당장 짐 싸서 우리 아들 집에서 나가. 당장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비웃음이 비집고 나왔습니다. 더는 그 비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참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더 열을 받은 듯 보였고요. 너 지금 웃어? 어? 내가 우스워? 네. 뭐? 우습다고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너무 놀라서 악하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폭언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인연이 여태 정신을 못 차리고 너 같은 년은 맞아야 해. 맞아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해. 오늘 너 나한테 뒤지게 맞자. 맞고 정신 좀 차리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누가 등신인지도 모르고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등신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라고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대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자기 남편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누가 누구 보고 등신이래? 시어머니의 안색이 파리해지더군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시아버지의 그 태도를 보아 시아버지는 누군가와 그렇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아마도 어쩌면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옷이며 화장품이며 그런 것들에 더더욱 집착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다고 한들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인 거니까요. 네가 뭘 안다고? 그리고 저 오늘부터 어머님 며느리 안 할 거니까 그 협박도 집어치우시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마세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 안 하면 이제 남남인 건데 이렇게 남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몰상식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며느리한테 해도 몰상식한 거긴 하지만 뭐라고? 오늘부로 어머니 며느리에서 탈퇴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손에 힘이 풀린 건지 놀란 건지 제 머리를 쥐고 있던 손을 놨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았던 건지 그 손에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왜 나가요? 잊으셨나 본데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나가려면 어머님 아들이 나가야지. 왜 제가 나가냐고요? 이게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어머님은 남 이렇게 잡을 시간에 본인 남편 관리나 잘하시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쫓아낸다는 둥 나가라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만하시고요. 어머님 아들이 나갈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서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짐을 쌌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향해 가방을 던졌습니다. 나가. 남편은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 굉장히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내 알 바 아니고. 너 당장 그 짐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 이 집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 있지 않았지? 가 있으면 곧 이혼 서류 갈 거니까 얌전히 도장이나 찍어. 만약에 안 찍으면 소송 건다. 나 이미 변호사 만나고 이야기 다 끝냈거든? 야, 왜? 제가 더 큰 소리로 왜라고 받아치자 남편은 굉장히 당황한 듯 어버버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사태 파악이 빠르게 끝난 듯 보였어요. 어머니랑 또 무슨 일 있었어? 아휴 참, 어머니는 또 왜 그러신다냐. 내가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일단 진정해, 응? 네 이야기 필요 없고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놈이랑은 못 사니까 나가라고. 내가 장난치는 것 같아? 나가. 당장 나가. 아니 왜 그래. 여보, 일단 진정을 좀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네가 잘못한 게 없어? 가슴에 손을 얹고 없다고 생각하냐? 어? 언젠가부터 내 탓만 하고 그리고 모르는 척 귀찮은 척한 게 누군데? 너 지금 안 나가면 그 회사도 잘릴 줄 알아. 그니까 당장 나가라고.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는 둥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저런 인간 자존심 안 상하게 하겠다고 노력했던 제 지난 날이 너무 아깝고 한스러웠어요. 네 그 회사도 우리 아빠가 이야기해줘서 취직한 거거든? 네 회사 사장님이랑 우리 아빠랑 막연한 사이라서. 너는 네가 잘나서 된 줄 알지? 그런 줄도 모르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돈 버는데 어쩌고 하면서 유세 떨었지? 네가 잘나서 된 줄 알지? 그거 아니니까 당장 나가. 내일부로 백수되고 싶지 않으면. 충격을 받은 건지 멍하게 서 있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라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는 가방을 들고 바로 나가기는 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걸쇠까지 걸었어요. 남편을 다시 그 집으로 들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남편을 쫓아낼 줄은 몰랐던 듯 짐을 싸들고 온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온몸이 떨려오게 싫었거든요. 왜 사람에게 치가 떨린다는 말 아시죠? 정말로 몸이 막 떨려요. 정말로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바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가늠도 되지 않았거든요. 울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하는 저를 엄마는 꽉 안아주셨고 아빠는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감히 은혜도 모르고 누구 딸을? 그러면서도 당장 그 회사에서도 쫓아나겠다며 소리를 지르시는 걸 일단은 말렸어요. 그걸 빌미로 이혼을 더더욱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말이죠. 하지만 뭐 남편은 이제 그 회사에서 출세의 길은 막힌 거나 다름이 없을 테니 그게 막 아쉽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의 앞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을 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서류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기는 했어요. 내가 그간 미안했다. 뭐 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는데 우습기는 하더라고요. 뭐 미안해하시든 말든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못나고 볼 거 없는 며느리 이제 소원대로 그만 보시고 본인 아들 끼고 잘 사세요. 이제 저 안 봐서 화내실 일도 없고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제 손을 시어머니가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아니,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구나. 그러나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나 때문에 너희가 이혼하면 어떻게 하니? 뭐, 어머님 때문인 게 제일 크지만 저는 어머님 아들한테도 정이 다 떨어져서요. 아내가 힘들다는데 그렇게 귀찮아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제 탓을 하는 남자랑은 저는 더는 못 살겠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제가 더 아깝잖아요. 저도 이제는 실리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일어섰습니다. 이 말을 덧붙이고서는 말이죠.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순순히 이혼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 회사에 더 다니고 싶으면, 그리고 어머님도요. 그간 저한테 하셨던 그 엄청난 말들이 다 증거로 남아있거든요. 여차하면 제가 소송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협박은 너무나 잘 먹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두려워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일로 소송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주변 평판을 워낙 신경 쓰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시아버지가 그런 것까지 알게 되는 것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혹여나 그것을 빌미로 이혼하자고 하거나 자신에게 더 정이 떨어질까 봐서 말이죠. 물론 마지막까지 질척거리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간은 지가 버는 돈은 지가 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거기도 하고요. 정말로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면 끊을게. 그 말을 하는 남편에게 더더욱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시어머니를 싫어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연을 끊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사람의 밑바닥 같은 것을 본 기분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가장 큰 이유기는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도 실망이 커. 한 번 깨진 그릇은 붙여도 소용없는 거 알잖아. 나는 이미 당신에게 실망했고 정이 다 떨어졌어. 어머님과 상관없이 당신과도 살기 싫은 거야. 여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때는 나한테 한 것처럼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니까 중간에서 잘하고. 남편과의 마지막은 그랬습니다. 뭐 시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질척이기는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주책 부렸다고 생각하고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보거라. 응? 내가 이 나이에 아들 밥까지 차려야겠니?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일단 저는 제 인생을 다시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짓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왜 불쌍해요? 그게 뭐든 저는 어머님이 당하실 모든 일이 업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은 저한테는 안 통해요. 그만 돌아가세요. 자꾸 귀찮게 굴면 정말로 소송 걸 거니까. 야, 이년아. 왜요? 정말 신고라도 당해보시게요? 제 말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은 없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했어요. 이혼이 성립된 날 정말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간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졸였나 싶어서 후회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시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굳이 제가 어디에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듣게 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은 여기저기 선을 보러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제대로 모아둔 돈도 없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이웃남이 좋은 결과를 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늘 차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눈이 벌겋게 뒤집혀서는 시아버지와 바람이 난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그 여자에게 신고당해서 경찰서를 다녀왔다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살기 싫다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마저 독립 아닌 독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닥달한 건지 여자친구가 생긴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는 혼자가 된 셈이니 저로서는 완벽하게 복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말이죠. 저는 요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있었는데 나는 그간 뭐라고 산 건지 하는 생각이 때때로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삶을 되찾은 것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잘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승진 라인에서는 완전히 제외되고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빠가 그것까지는 하시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을 테니까요. 주변에서 다시 결혼 생각은 없냐고 묻던데 사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자유를 당분간은 만끽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았어요. 뭐 좋은 사람이 생기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을 모두 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61세 정간문이라 합니다. 슬아의 딸 3명을 두고 있고 올해 정년 퇴직을 하여 현재는 아내와 이것저것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또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배움이 짧아 글이 다소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적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두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요. 전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30살 남자였습니다.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던 참이었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만났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 한시 불의의 사고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만 박히게 되니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실질적인 위로를 건네주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런 동정 어린 눈길을 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저 저는 하루하루 술로 연명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조금이나마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고, 그러면 이게 모두 꿈인 것 같은 착각에도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술이 깨면 모든 게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선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사고를 한 번 더 당해서라도 목숨을 끊고 싶단 생각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 당시 저희 동네 슈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아가씨였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전엔 항상 간식거리를 사러 그 슈퍼에 들리곤 했는데 바깥 출입을 안 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 슈퍼에 가지 않아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들어왔다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제 휠체어에 탄 모습에 놀란 건지 아가씨는 조금 놀라더군요. 저는 곧바로 세차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닫으려는 문을 막더니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그 아가씨는 갑자기 그렇게 말하곤 총총 사라졌습니다. 저는 순간 황당했습니다. 왜 주말마다 온다는 거지? 하지만 넘겨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정말 그 아가씨가 주말이 되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온 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필요한 걸 말했고 그 아가씨는 쌀포대까지 짊어지며 집에 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 아가씨가 왜 날 위해 이런 일까지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싶어 기분이 나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은 그런 절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가씨 오빠한테 마음 있는 거잖아.
저는 그런 동생의 말에 쓸데없는 소리 말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었습니다. 왜 저리 곱고 멀쩡한 여자가 저 같은 휠체어 탄 남자를 좋아하겠냐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어느새 사실로 드러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가씨가 어느 날 꽃을 한가득 사오더니 꽃병이 있냐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집에 없다 하자 갑자기 유리병이라도 달라 하더군요. 그걸 건네주니 꽃을 꽂아 텔레비전 옆에 놓더군요. 이 꽃 보면서 가끔 제 생각하세요. 아가씨는 그렇게 말하곤 얼굴을 붉히며 사라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몸이 굳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왜 나한테 이러지 싶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꽃을 보면 그 아가씨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그 아가씨가 올 주말이 기다려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아가씨가 보고 싶어 처음으로 휠체어를 끌고 아가씨를 보기 위해 그 슈퍼에 갔습니다. 그 아가씨는 예쁜 헤어밴드를 하고 그날 들어온 잡화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절 먼저 발견하고 기척을 내었습니다. 어? 순간 저는 괜스레 민망하고 멋쩍어 뒤통수만 벅벅 긁었습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아니, 뭐 그냥 제가 우물쭈물하자 아가씨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일단 질렀습니다. 오늘 뭐 합니까? 네? 아가씨가 놀라묻자 저는 무뚝뚝한 말로 다급히 내뱉었습니다. 밥이나 해요. 저녁 9시 요 앞 가로등에서 만나요. 그리고 전 휠체어를 끌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전전긍긍하며 9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지 않는 척 하려 했지만 마음은 초조했는지 입안은 바싹바싹 타들어갔고 밥알도 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기 30분 전 저는 가로등 앞에 미리 나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9시가 넘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걸까? 역시 내 착각이었던 걸까? 그래, 휠체어 탄 남자한테 무슨 호감을 느꼈겠어. 이런 나한테. 순간 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좌절감과 우울감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 급격히 휠체어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달려와 거친 손길로 제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저 일이 늦게 끝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느라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곱고 예뻤습니다. 분홍빛 셔츠에 곱게 차려입은 청치마와 발그레한 볼은 정말이지 텔레비전에서 막 튀어나온 연예인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그녀에게 밥을 먹었냐 물었고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순이이고 고향은 전주였다는 거. 여기 서울에 온 진 얼마 안 되었지만 서울말이 많이 늘었다는 거. 하지만 여전히 서울은 어색하다는 거. 곧 슈퍼를 물려받을 거라는 것. 그리고 휠체어 타기 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레 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갑자기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이 모양이 되었고 지금은 직장을 잃고 집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와 있으면 술술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순이와 몇 번의 외출을 했고 섬세하게 저를 배려하는 순이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제게 와준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이었죠. 저는 점점 밖으로 외출도 하게 되었고 조금씩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에 어머니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순이가 좋아하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휠체어를 탄 채 순이에게 결혼해달라는 고백을 했지요.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그래주겠냐고. 순이는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맺힌 눈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이 아름다운 여자는 멋없는 남자의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순이 덕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새로운 꿈도 가지게 되었지요. 바로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 다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모두 평등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물품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순이는 제 꿈을 지지해 주었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응원해 주었지요.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 사업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토끼 같은 두 딸도 낳았습니다. 딸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더욱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심히 모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를 살려준 제 아내에게 보답하려는 마음과 두 딸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내겠다는 마음에 정말 성실히 일했던 게 보답을 받았던 걸까요? 다행히 사업은 순탄히 잘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들은 순이를 닮아 참 착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 미영이는 아내를 많이 닮았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자신이 대신 해주려 했고 작은 부분이라도 아빠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조금만 아파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조그만 손으로 제 다리를 꼼꼼히 주물러 주었고, 아빠, 오늘은 안 아파? 하고 물어봐 주곤 했지요. 그리고 회사에 나가면서 일에 지쳐 돌아오면 꼭 아빠를 위해 안마도 해주고 머리도 씻겨주며 아내가 하던 일을 대신 해주곤 했습니다. 사춘기여서 아빠를 싫어하고 부끄러울 법도 한데 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아빠를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일부러 저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죠. 우리 아빠는 너무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 그런 딸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대놓고 그런 고백을 하진 못했지만 내심 참 이런 딸을 갖게 해준 신에게 감사했죠. 신이 내 다리를 앗아갔다면 그 대신 너무나 따뜻한 가정을 주었다고 생각했지요.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미영이는 딸이지만 정말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자꾸 딸 자랑을 하게 되어 쑥스럽지만 정말 제겐 천사 같은 딸,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의 절벽까지 떨어져 죽음을 선택하려 했던 제게 다가온 이 가정은 축복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듯 딸아이도 나이를 들었고 어느 날 아빠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아빠, 내가 세상에서 아빠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영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미영이가 데려온 그 친구는 키도 컸고 첫인상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른에게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부침성 있는 게 싹싹한 것 같았고요. 제 아내는 내심 그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불출인지라 괜히 딸을 뺏긴 기분이 들어 조금은 섭섭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그 남자가 좋으냐? 제가 물어보면 미영이는 마치 어렸을 적 소녀가 된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 그 사람이 정말 좋아요. 나한테 정말 아빠 같은 사람이야. 한없이 다정하고 한없이 자상하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참 편해. 그때 저는 딸아이가 얼마나 진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만난다면 영준이란 친구가 제 딸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는 제게 그 남자친구를 소개한 이후 이번엔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25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 결혼하면 청춘을 누리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허락하지 않았고 먼저 미영이를 말렸습니다. 미영아, 아직 너 나이가 일러. 아빠 세대에서나 그렇게 일찍 결혼하는 거지. 요즘은 다들 결혼도 30 넘어서 하더라. 너도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지만 미영인 제 말이 끝나기도 전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 아빠. 나는 이 사람한테 확신이 있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고 싶어. 딸아이는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순이에게 느꼈던 감정과 같았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산책을 할 때마다 그녀가 손수 제 발을 씻겨줄 때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이의 미래 속에 내가 있었으면, 나의 미래 속에 순이가 있었으면 바래왔습니다. 딸아이도 지금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진심을 보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지 저는 이내 허락했습니다. 그래, 미영아, 너만 좋다면 아빠도 좋아. 네가 믿는다면 아빠도 믿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아빠. 나 믿어줘서. 정말 사랑해. 그리고 제게 허락을 받자 미영이는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딸아이는 정말 설레 보였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었고 저는 그런 딸아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영준이란 친구 역시 제게 깍듯했고 정말 미영이를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상견례 날짜로 언제가 좋겠냐며 물어왔습니다. 결혼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돈 측에서 일단 계속해서 상견례 날짜를 옮기더라고요. 그날은 안 돼. 말했잖아. 동창회 날이라고. 다른 날로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날을 고집해? 예, 그날도 안 된다. 등산 사람들이랑 모임 있는 자리라고. 다른 날로 해라.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동창회 날짜를 상견례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요, 아빠. 저희 어머님이 워낙에 활동적인 분이시라서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딸의 시댁도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벌써부터 그런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시집살이라도 시키려는 건 아닌지. 하지만 딸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잘해주고 아껴준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죠. 저는 이게 바로 저와 딸을 갈라놓게 할 운명의 날이 될진 몰랐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날씨 얘기를 하고 안부를 묻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딸 시부모님이 될 사람들은 다행히 예상과 달리 어느 정도 예의를 가진 분들 같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 내내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돈이 입술을 뗀 것입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장애인이신 회사를 운영하신다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들 중 대부분은 장애인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결혼식에 오시는 거겠죠?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와선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의 날선말에 순간 상견례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은 제 눈치를 보더니 더듬더듬 말을 이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이 좋은 자리이다 보니 하객석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건 보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제 지인들도 많이 오는 자리인데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뭐라고요? 지금 그 말씀 진심으로 하시는 말입니까? 제 속에서 갑자기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향한 불편한 시선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했던 제 직원들을 모욕하는 건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해주는 동료였고 친구였어요. 순간 주마등처럼 직원들과 고생했던 세월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결혼식은 두 사람이 꾸릴 미래를 축복하는 자리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오면 어디 결혼식장 공기가 탁해지기라도 한답니까? 여보. 옆에서 아내가 저를 말렸지만 이미 한번 밖으로 튀어나온 분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집에 제 딸 보낼 수 없겠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죠.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습니다. 기가 차네요. 내 아들이 아까워도 한참 아까운 거 모르고 계시는 거죠? 어이가 없어라. 전 한 번 뱉은 말 무조건 지킵니다. 가자, 미영아. 여보, 나와.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딸은 당황하여 시부모의 눈치를 보았지만 저는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나왔고 아내도 덩달아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거기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은 지독하리 많지 독했습니다. 저희 들으라고 한 건지 아님 못 들을 거라 생각해서 말한 건지. 아니, 장애인 아비 둔 딸 받아준 거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먼저 파토를 내? 세상에 저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 이 한 가족이 될 사람이었다니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섭섭한 건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은 상견례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제 휠체어를 돌려 세우고 날선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놈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아빠 기분 나쁜 거 충분히 이해해요. 나도 아빠한테 미안해요. 근데 오빠는 문제 없는 사람이야. 오빠는 달라요. 결혼은 집안끼리 약속이야. 그런 사고방식 가진 집구석에서 얼마나 널 고생시킬지 뻔하다. 너야말로 저런 행각을 보고도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냐? 아빠, 그래요. 저분들 말 옳지 않아. 나도 아빠가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와 결혼하는 거지. 저 집안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안 돼. 선택해라. 부모랑 연을 끊을지 시집을 갈지. 아빠, 딸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강경했어요. 딸도 그런 제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딸은 몇 날 며칠 제 방문 앞에 대고 애걸했습니다. 죽어도 못 헤어져요.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 나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 사람을 놓칠 수가 없어. 아빠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아빠, 제발 문 좀 열어봐, 아빠. 하지만 전 끝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부모와의 인연을 끊든지 그 사람을 선택하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결국 딸은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를 보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제게 딸의 소식을 물었어요. 결혼은 언제 하는 거냐고. 언제 그 귀한 초대장을 받아보는 거냐고요. 하지만 전 사실대로 대답할 수 없었기에 그냥 없던 일이 되었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실망한 직원들을 보니 저는 그 상견례장에서 그 부모가 했던 무례한 행각이 또다시 떠올랐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모진 아빠가 될지라도 이 길이 맞다고요. 그리고 딸의 소식을 들은 건 몇 달 후 아내에게였습니다. 여보, 미영이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회사도 그만두고 여행 갔대. 마음 약한 딸은 사랑하는 남자를 택하지 않고 이 고집 센 아버지의 비위를 맞춰준 거지요. 잘 됐네. 전 짐짓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죄책감의 지옥으로 빠져들게 한 건 큰딸에게서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미영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나 봐. 우울증 약? 그 밝던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 약을 먹고 있다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런 약까지 복용하는 걸까? 가끔 딸의 소식을 알기 위해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안심하곤 했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죄책감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저 사랑과 염려로 아이를 걱정한 것이었는데 내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딸아이에겐 너무나 가혹했던 걸까? 자존심이 뭐라고 딸의 사랑과 결혼을 막은 걸까? 딸이 그런 상태에 놓인 게 모두 제 탓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이 잠시 살고 있다고 했던 빌라는 참 허름했고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휠체어로 그 길을 가면서도 딸아이가 이런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영아, 아빠 왔어, 미영아. 하지만 문 안쪽에선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안에 있을 텐데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저는 미영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가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미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아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자고 저를 설득했고 저는 그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 딸아이로부터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아빠, 더는 오지 말아주세요. 이제 아빠를 보고 싶지도 않은 걸까?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었던 제 수족과 같았던 딸이 이런 일로 돌아서다니. 상견례 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다 알면서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남자친구였던 영준이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친구는 다짜고짜 제게 무릎을 꿇더니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실언하신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직 분이 안 풀리셨지만 이제 와서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돌아가게. 미영이와 저 대학교 때 만나 서로에게 너무나 의지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어머님께 많이 의지하셨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 도저히 미영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진심 믿어주세요, 아버님. 급기야 미영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눈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결국 그의 요점은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네 어머님,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자네가 여기 온 거 어머님은 알고 계신가? 그러자 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장애인들 들이지 말라는 생각도 그대로일 것일 테고요. 저는 마음이 다시금 어려워졌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색안경으로 보는 편협한 사람들을 저는 이미 사업을 하며 인생을 살며 숱하게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말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이 오면 불편해했고 자신과 그들의 삶을 철저히 나누었습니다. 그런 뼛속까지 위선적인 사람들 덕분에 저와 같은 장애인들은 때때로 원치 않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전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는 저의 반대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 보지 않으려 하고요. 저와 연이 잠시 끊어지는 건 괜찮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우울증을 앓는 딸이 혹여나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악몽을 꿉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 걱정이 많고요. 전 정말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결혼을 허락해 주어야 할까요? 그저 서로를 사랑한다고 저들끼리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걸까요? 허나 전 제 딸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딸이 고생하는 건 죽어도 보기가 싫습니다. 제발 아비된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에게 정말 귀여운 시어머니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 사연이 조금 더럽고 웃길 수도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기대하며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가족은 있지만 그다지 화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척이나 개인주의적인 분들이셨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턴 용돈도 제 스스로 벌어서 써야 했어요. 덕분에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니면서 전단지 알바해보고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집이 다 저희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엄마가 용돈으로 얼마를 줬다, 생일이라고 무슨 선물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집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은 건 초등학교 때 끝난 것 같아요. 그나마도 인형 뽑기에서 몇백 원으로 쉽게 건질 만한 허름한 인형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못 살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중산층 정도로는 살았기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저는 생일 선물 안 줘요? 언젠가 중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물은 적도 있었지만 당시 엄마는 저에게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생일 선물은 무슨 생일 선물이야. 원래 중학생 들어가서부턴 생일 선물 같은 거 안 받는 거야. 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본인들이 선물을 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생일 선물 살 시간에 공부를 하라며 다그친 적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애정을 갖기는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점점 더 부모님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그냥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가끔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건조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심 친구를 사귀든 연인을 사귀든 다정다감하고 저한테 선물 같은 것도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거나 잘해줄 때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디 갈까? 저번에 너 가고 싶다던 아쿠아리움 갈까? 정말?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살 중반에 만난 남자친구는 제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저한테 이것저것 주는 것도 좋아했고
반대로 제가 무언가를 주면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서로 머리도 비슷하고 집안 환경도 비슷해서 결혼을 생각하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랑은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나 저나 결혼 생각이 아예 없지 않다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는 아니고 가벼운 정도로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여자친구가 있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 그냥 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직접 본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확실히 감정도 풍부하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꼭 영화가 우리 영훈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네.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어디 도망가지 말고 영훈이랑 꼭 붙어 있어라. 저 녀석이 못된 짓 하면 내가 대신 혼내줄라니까. 네, 알겠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으론 제가 똑부러지고 예의가 바르다고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몰래 듣기로는 저처럼 오래 사귄 여자가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늘 짧은 연애만 반복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결혼까지는 어렴풋이 생각할 만한 사람을 만나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좋았던 것 같다고요. 그 뒤로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몇 번 더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흔히 얘기하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같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하면 버릇없다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귀여우신 분이었어요. 시집살이도 하나 안 시키셨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려서 할 일을 안 하면 저를 불러서 앉히고는 영화야, 일하고 오느라 힘든 거는 나도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일이 밀리기 시작하면 집안일이라는 게 원래 끝도 없잖니. 안 그래? 다음부터는 힘들더라도 꼭 할 일은 하고 누워야 한다. 라며 마치 중고등학생 딸을 타이르는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가까워졌는데 그동안 부모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시어머니의 방식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봐온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봐도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건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을 친다거나 하는 등 굉장히 뻔한 것들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취미는 동네 카페에 디저트 탐방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예, 영화야. 내가 이번에 새로운 카페를 한 군데 들러봤는데 거기 조각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더라. 너 나중에 나랑 같이 가자. 얼마나 달콤하고 맛이 좋은지 네 생각이 절로 나더라. 정말요? 그래요. 같이 가요, 어머니. 게다가 보통 보글보글 볶은 파마머리를 유지하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길게 기른 머리를 포니테일 형식으로 묶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트리트먼트며 린스로 머릿결을 열심히 관리하셨죠. 입고 다니시는 옷도 요즘 할머니라고 하시기에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됐고 여러모로 젊게 사시면서 소녀 감성을 유지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함께 다닐 때도 마치 또래 친구처럼 편하고 좋았고 저는 주말마다 시어머니와 나가는 외출 시간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영화야, 우리 이거 먹을까? 네, 어머니, 좋아요. 바로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위에서 주절주절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무조건 속으로 사귀면서 뒤로 꿍해 있는 스타일도 아니셨고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면서도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핵심만 전달할 줄 알고 한번 이야기가 끝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꺼내지 않는 등 뒤끝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시부모님이랑 살면서 저랑 남편 둘이 따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정말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입냄새. 영화야, 여기는 어떠니? 네, 저는 좋아요, 어머님. 그래, 그러면 여기로 가자. 근데 너 감기 걸렸니? 왜 그렇게 코가 맹맹해? 약이라도 사줄까? 아니에요. 그냥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저런 비염이 있다니. 환절기에 고생이 많겠구나. 저도 살면서 입냄새 나는 사람들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시어머니 입냄새는 커피로 치자면 그냥 커피가 아니라 TOP라고 해야 될까요? 가까이서 이야기하면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입으로만 숨을 쉬며 대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고 함께 있으면 재밌는데 입냄새 때문에 사람을 피해야 하는 곤욕을 아시나요?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던 건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랑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도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너무 예민하거나 그냥 그날따라 유독 시어머니 입냄새가 심하신 거였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어머니 입냄새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진짜 남편한테 묻기까지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 입냄새 나만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부모님인데 제가 괜히 헐뜯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정말 저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사실 남편도 느끼고 있는데 참는 건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야.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할 때는 미리 숨 참고 가. 그래야 냄새가 안 나니까. 알고 보니 남편은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보다 오래 시어머니를 봐왔기 때문에 입냄새를 피하는 달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웃기지만 웃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니까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미세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미 몇 걸음 전부터 바짝 긴장된 표정으로 숨을 참는 것 같은 남편과 시아버지. 저는 숨을 참으면 다른 표정을 짓기가 어렵던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얼마나 이런 행동을 오래 해왔는지 입으로만 숨을 쉬면서도 엄청 편하게 얼굴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여보, 코로 숨 참고 입으로 숨 쉬면서 제대로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웃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코로 숨을 쉬게 될 수밖에 없거든?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어지지가 않아서. 대신에 웃을 때 쉬게 되는 숨은 내쉬는 숨이라서 웃고서 바로 숨을 참으면 그런대로 괜찮아. 말도 안 되지만 저런 이야기를 몰래 TV랍시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시어머니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입냄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한 거였으면 남편이나 시아버지도 진작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시어머니 자체는 너무 좋은데 같이 쇼핑을 다니거나 밥을 먹을 때 일부러 고개를 돌려야 하고 애써 숨을 참으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이미 익숙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포기한 모습이라 제가 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저랑 남편도 똑같이 칼퇴근을 하고 시부모님도 집에 계시는 터라 넷이서 오손도손 저녁을 먹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근처 족발집에서 족발 대짜랑 보쌈 중짜를 시키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쌈장에 마늘을 찍어서 먹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다는 듯 저에게 말을 걸었죠. 그러고 보니 영화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이어서 아마 모를 텐데 내가 이전에 입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어. 아유, 양치질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젊을 때부터 입냄새 난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마늘 같은 것도 못 먹었어. 입냄새 심해질까 봐. 근데 내가 나중에 막 찾아보니까 녹차를 꾸준히 먹으면 입냄새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랑 결혼하고 우리 아들 낳고 커피 마시던 것도 끊고 녹차만 마셔가지고 이제 입냄새가 사라져서 마늘 같은 것도 편히 먹는다.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모르게 남편과 시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애매하게 웃고 있길래 저도 호호 웃으면서 아, 어머, 그러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이제 아무도 나한테 입냄새 얘기를 안 해. 아마 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과거가 있는 줄도 모를걸? 그러니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본인이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감히 그 앞에다 대고 여전히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만한 용자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어머니 입냄새를 없애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어머니의 행동을 잘 살펴봤어요. 혹시 입냄새를 악화시키는데 좋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 식단에 그다지 자극적인 것도 없었고 과거 입냄새 때문에 커피를 끊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커피는 마시지 않는지 하루에 물이나 녹차만 한두 잔씩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저와 디저트를 먹으러 카페에 갔을 때도 커피류는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게 몸에 좋은 약이라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일부러 어머님 드리려고 주문했는데 혹시 먹어보면서 괜찮으면 더 주문해 드릴게요. 건강 챙기는 영양제랍시고 입냄새 좋다는 약을 사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후기가 엄청 많길래 내심 시어머니에게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평소 건강 같은 걸 잘 챙기시는 분이라 이런 약 같은 거 사다 주시면 꼭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스타일이라서 얼마 안 가 효능이 나타나겠구나 싶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분명 약을 드시는데 입냄새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가 않았죠.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편도결석이라는 게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더라. 혹시 엄마한테 편도결석이 있는 게 아닐까? 편도결석? 그래,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얼른 치과 가봐야겠다. 남편이 말한 이야기에 혹시 그건가 싶어서 어머니한테 오랜만에 치과 검진을 다 같이 받으러 가자는 핑계로 남편의 시아버지까지 대동하고서 함께 치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접수를 할 동안 몰래 다른 간호사한테 가서는 저기 죄송한데 이게 들키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몰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입냄새가 너무 심한데 혹시 편도결석이 있는지 위주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무슨 첩보 영화처럼 전달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긴 했으나 고개를 끄덕이는 간호사 덕에 이제 원인을 좀 알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님에게는 편도결석도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입냄새가 날 원인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나가 있을 때 진료한 치과 의사에게 조용히 저희 어머니가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러신데 편도결석이 아니면 혹시 입냄새가 심한 원인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커피 같은 것도 안 드시고 마늘이나 부추도 거의 입에 안 대시거든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이것저것 원인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역시나 시어머니의 입냄새 원인을 찾는 것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제안했어요.
영화야, 우리 오늘도 저번에 갔던 카페 갈까? 카페요? 아, 네, 좋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입냄새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의 입냄새는 마치 상온에서 오랜 시간 있어서 잔뜩 부패된 음식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점점 짬이 늘어났는지 시아버지나 남편처럼 시어머니 앞에선 숨을 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남들에 비해서 정말 비위가 약한 편이라 조금도 긴장을 풀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 입냄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님한테 아직 입냄새가 심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돼? 너 혹시라도 엄마 앞에서 그런 얘기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비슷한 일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건? 무슨 사건인데?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시어머니 입냄새 원인을 찾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자니 아무것도 통하는 건 없고. 아무리 저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임신 3주차가 되었습니다. 고대하던 아이 소식에 저와 남편을 포함해서 시부모님까지 다 같이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입덧이 너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임산부들이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는 입덧도 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곤 하지만 저는 진짜 3일을 물이랑 과일 몇 조각 먹고 버틴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입덧이 평소 비위랑도 연관이 있는 건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맛은 물론이고 냄새도 훨씬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냄새가 평소랑 다르면 바로 속에서부터 헛구역질이 올라오는데 배는 고파 죽겠고 먹을 수 있는 건 없고 안절부절하는 남편을 두고 하루 종일 운 적도 있었습니다. 영화야, 이거라도 먹어봐. 응? 딱 한 입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그냥 혼자 있을래요. 아유, 이렇게 안 먹어서 어떡해. 그러다 건강해지겠어. 시어머니도 제가 걱정이 되는지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만들어서는 제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먹어보라고 수저에 음식을 떠서 주시는데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음식이고 뭐고 시어머니 입냄새 때문에 당장이라도 토악질이 나올 걸 참는 게 더 곤욕이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입냄새가 느껴질 때마다 애써 슬픈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돌릴 정도였죠. 그렇게 임신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까요? 일시적인 건지 그때는 그래도 남들만큼은 아닐지언정 이래저래 식사도 챙겨 먹을 수 있었고 입덧도 한창 심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진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살겠더라고요. 마침 그때 친구들이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고 바람 좀 쐴 겸 놀이동산을 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채비를 한 뒤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물론 임산부이기 때문에 기구는 하나도 안 탔어요. 그냥 사람들 복작복작거리고 놀이공원 특유의 밝은 분위기를 느끼러 간 거였죠. 아침 일찍 개장 시간에 맞춰서 놀이동산에 간 뒤 저녁이 아주 늦지 않을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임신하고 정확히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친구들과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던지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제가 SNS에 올린 사진을 통해서 놀이동산에 간 걸 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너 오늘 놀이동산 다녀온 거니?" 라며 저를 혼냈습니다. 아, 네, 다녀오긴 했는데 요새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속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 데려가 준 거예요. 가서 놀이기구는 하나도 안 탔고 그냥 간식만 먹고 걸어 다니다가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가졌는데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어떻게 해?
혹시나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밀쳐져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시어머니가 혼내시는 것은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당연히 제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눈치 없이 잔뜩 풍겨대는 시어머니의 입냄새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근래 들어서 괜찮아졌던 비위가 다시 한번 부글부글 들끓는 느낌이었죠. 일부러 고개를 뒤로 내빼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들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통에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이 괜히 오지랖 부리는구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네가 나중에 또 그렇게 조심성 없이 굴까봐 말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니 입장에서 걱정될 만한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진짜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그만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내내 하면서 들어도 시어머니는 이참에 자기가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말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헛구역질 때문에 몸이 들썩이는 거를 몇 번을 참았습니다. 1번, 2번, 3번. 영화야, 내가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알지? 하지만 진짜 코앞까지 와서 이야기하던 4번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웩하며 속을 긁어 올리고 입을 열었는데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오바이트를 쏟았죠. 졸지에 제 토사물을 얼굴에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얼굴에 토를 쏟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잠시 정적이 이어지다가 정신을 차린 제가 급히 수건을 가져가 시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입냄새 때문에 저도 모르게. 사람이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진실을 내뱉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입냄새 이야기하지 말라던 것도 있고는 저도 모르게 제가 왜 시어머니 얼굴에 토를 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내가 입냄새가 난다고? 하루에 양치만 5번씩 하고 녹차도 3잔을 가득 채워 먹는데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말 안 하려고 꾹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이고 이게 무슨.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본인 얼굴에 토가 끼어진 것보다도 여전히 입냄새가 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훌쩍이기 시작하시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얼굴을 닦아드리는 수건도 팩하고 낚아채선 본인이 닦기 시작했죠. 그때 본능적으로 이거 잘못됐구나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아니라고 그냥 장난친 거라고 어떻게든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그 뒤로 정말 저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걸길래 좌불안석으로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사실 과거에 이미 입냄새 가지고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삐져서 이혼하자고 난리친 전적이 있어 그 이후부터는 입냄새가 자기들 금기어였다나 뭐라나. 당신은 그런 일 있었으면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왜 이야기를 안 했어? 내가 그거 알았으면 당연히 어머니 앞에서 조심했을 텐데. 오늘 토한 건 뭐 조심 안 해서 일어난 일이야? 어떻게 보면 잘 됐어. 솔직히 언제까지 엄마 입냄새 두고 볼 수만도 없는 일이고. 나중에 엄마 기분 괜찮아지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엄마랑 의논해서 입냄새 한번 제대로 없애보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불시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게 된 것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시어머니와 함께 방법을 찾아서 입냄새를 없앨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냉전 아닌 냉정 상태이기 때문에 서먹해서 말을 걸기가 어렵지만 일단 시어머니 좋아하는 디저트도 많이 사다 드리고 옆에서 열심히 알랑방구 끼면서 시어머니 마음이 조금 더 풀리면
그때는 시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제대로 가서는 정밀 검사라도 받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입냄새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저희 시어머니 그 누구보다도 좋으신 분이거든요. 비록 시어머니 입냄새가 하수구보다 더 심할지언정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얼굴에 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